안녕하세요. 제가 여기에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딸처럼 키운 두 동생들과 시댁 집안과의 관계에 대해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어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네요. 저도 인생 경험이 한참 부족한지라 이곳에 제가 가진 고민을 털어놓는 게 제일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를 딸처럼 생각해 주시고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시작은 남편과 결혼을 하고 시댁 집안의 허락하에 저는 동생들과 함께 지낼 수 있었어요. 남편도 이 문제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일찍 떠나시는 바람에 두 동생을 저 혼자 키워오며 살아왔었고, 남편과 결혼할 당시 동생들이 아직 학생이었던지라 시댁 집안에서도 한 집에서 지내는 걸 이해해 주셨어요. 하지만 속으론 다르게 생각하고 계셨는지 처음 남편과 결혼을 할 때와 다르게 시모는 제 두 동생들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래도 한 집에 같이 살아야 하다 보니 짐스럽게 느껴지셨겠죠. 그래도 남편은 무조건 제 편이어서 중간 역할을 잘 해주었어요. 동생들도 남편을 잘 따랐었죠. 시모는 동생들이 학생이었기 때문에 크게 건드는 일은 없었지만 하나 둘 성인이 되면서부터 대하는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 회사까지 어쩐 일로 찾아오셨어요? 제가 지금 많이 바빠서 길게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그런 것까지 신경 쓰면서 너희 회사까지 찾아왔겠니? 내가 그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냥 넘어갈 거라 생각한 거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데? 네가 그만큼 끼고 살았으면 된 거지. 성인이 됐는데도 왜 내보내지 않고 있는 거지? 어머님, 그건 제가 저번에도 충분히 설명드렸고 알겠다며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동생들이 아직까지 제대로 된 직장을 잡은 것도 아니고 독립할 수 있는 자금도 충분치 않아서 자리 잡을 수 있는 시간까지 함께 지낸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이 얘기 하시려고 저희 회사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저 지금 많이 바쁘고 눈치 보여서 빨리 가봐야 해요. 내가 이 말만 하려고 왔겠니? 애는 언제 가질 거야? 어떻게 된 게 소식이 전혀 없어? 결혼한 지 벌써 5년이나 지났는데 왜 아직까지 깜깜 무소식이야? 애 가질 생각이 전혀 없는 거니? 결혼해서 시애미가 원하는 건 하나도 이루어진 것도 없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고 있는데 내 속이 안 터지겠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놈은 너한테 정신 팔려서 엄마 말은 귀에 들어가지도 않고 내가 이러려고 너랑 결혼시킨 거 아니다. 뭐든지 서로 균형을 맞춰가면서 살아야지. 지금까지 양보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되지 않니? 나도 오래 기다릴 수 없으니 올해가 가기 전에 좋은 소식 하나 던져줬으면 좋겠구나. 어머님, 저희도 다 계획이 있으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 일한 고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애들이 너희 집에 축 치고 있으니까 애도 가지지 못하는 거 아니야? 지금 당장 애를 가지면 네가 신경 써줘야 하는 동생들한테 소홀해질까 봐 애를 가지지 못하는 거잖아. 내가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이해해 주길 바라는 건 아니지? 그이랑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조만간 어머님께 답을 드릴 테니 기다려주세요. 어쩌다 내가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였는지 모르겠다. 그 전에 아들이 하도 좋다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줬다만 지금 생각해봐도 내 인생의 최대의 실수 같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서둘러 애들 독립시키고 애 가지는 데만 집중하거라.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나처럼 진득하게 기다려주는 시애미가 어디 있겠니? 시모는 제 동생들을 너무 싫어했었어요.
항상 얼굴만 보면 최대한 빨리 동생들을 독립시키라는 말만 늘어놓으셨죠. 동생들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시모는 회사 일이 바쁜데도 찾아오셔서는 나중에 해도 될 말들을 쉬지 않고 풀어놓으셨고, 사무실에서는 저를 찾고 있는지 계속해서 전화가 와서 어쩔 수 없이 시모의 말을 끊고 자리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시모는 돌아갈 생각이 없으셨는지 먼저 일어났다고 갑자기 회사에서 난리를 치셨습니다. 난감한 상황이었지만 좋게 설명해서는 대화가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겠다며 회사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네요. 그러자 잠시 뒤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시모를 그 자리에 두고 회사로 돌아왔다는 게 문제를 일으키게 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 사정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시모와 어떤 상황이었는지 듣지도 않고 시모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는 이유 하나로 소리부터 지른 남편 때문에 저 또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퇴근하자마자 남편에게 연락을 취한 뒤 집에는 동생들이 있어서 동네 근처에서 따로 만나 카페에 들어가 대화를 이어나갔네요. 내가 대충 설명했잖아. 나중에 얘기해도 될 말들을 굳이 회사까지 찾아오셔서 바쁘게 일하고 있는 나를 불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그리고 이 문제가 왜 나 때문이라는 거야? 당신도 동생들이 학생이라 성인이 되고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주기로 약속했었잖아. 그래서 그동안 내가 시댁 집안에 못한 적 있었어? 서운한 마음 수도 없이 많았지만 단 한 번도 불만 표한 적 없었는데 당신은 어떻게 어머님 한마디에 나한테 전화해서 화부터 내는 거야? 어머님이 애는 언제 가질 거냐는데 당신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데? 차마 내 입으로 어머님한테 설명드리지 못할 것 같으니까 당신이 대신 얘기해. 내 입으로 어떻게 얘기하라는 거야? 우리 엄마 쓰러지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 그리고 엄마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처제들과 한 집에서 지내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알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몇 년째 같이 살고 있는 거잖아. 내 입장은 생각 안 해봤어?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숨이 턱턱 막힌다고. 집에서 편하게 쉴 수 있는 내 공간도 없잖아.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부탁했잖아. 그렇다고 당신이 독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나도 애들 자리 잡을 수 있게 돈 모으고 있는데 집값이 한두 푼도 아니고 무작정 밖으로 내보내면 내 마음이 편하겠어? 애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그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숨기지 못할 것 같아. 이것 때문에 어머님한테 내가 왜 쓴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 처제들이 내 집에서 살고 있으니까 당신이 그건 감수해야지. 나도 배려해줬으니까 당신이 최대한 시간을 끌어봐. 그래봤자 어차피 다 밝혀질 일인데 시간을 끈다고 해서 좋아질 것도 없잖아. 이번 주 주말에 어머님이 집에 들르라고 하셨으니까 그때 가서 얘기하는 게 좋겠어. 나도 이제 어머님한테 싫은 소리 듣는 거 많이 지쳤다고. 당신이 얘기 못하면 내가 할게. 우리 엄마 쓰러지는 걸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어떻게 엄마한테 내가 무정자증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 그 한마디 꺼내는 순간 집안 풍비박산 난다. 무조건 끝까지 비밀로 하는 게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당신이 아까 자리에 없어서 그때의 상황을 잘 모르나 본데 어머님 눈빛이 벌써 내 머리채를 수십 번 잡고 패대기 치셨다고. 저희도 아이를 바랬었고 몇 번이나 시도를 했었지만 임신이 되지 않았어요. 제 몸에는 문제가 없다는 검사 결과가 나오면서 남편의 몸 상태를 검사하게 되었죠.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무정자증이라는 진단 결과를 받게 되면서 저희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시모가 원하는 손주를 안겨줄 수 없다는 현실이 남편에겐 절망이었고 저 또한 많이 당황스러웠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모가 계속해서 손주를 원하시면서 남편이 무정자증이라는 걸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큰 기대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계속해서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모는 손주에 대한 집착을 강하게 표현하셨고 더 이상은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네요.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숨기길 원하고 있었어요. 시모는 동생들 문제 때문에 아이를 가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셔서 오해가 점점 커지게 되는 요인으로 발전해 가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면서 남편은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어쩔 수 없이 주말에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저는 시모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네요. 뭐라고? 내 아들이 무정자증이라는 말이야? 그래서 그동안 이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거고? 언제부터였는데? 결혼하고 저희도 얼마 뒤에 검사 결과로 알게 된 거였어요. 어머님께서 너무 큰 충격을 받으실까봐 그동안 숨기고 있었던 것뿐이에요. 엄마가 하도 손주 타령을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무정자증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많이 놀라셨죠? 내 아들은 원래 어디 하나 문제없이 건강했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된 거야? 무정자증이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아들, 너 그동안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었니? 몸에 변화가 왔다는 건 그동안 삶이 힘들었다는 거잖아. 내가 봤을 때 이건 다 너 때문인 것 같다. 네가 동생들과 함께 살겠다고 했을 때부터 내 아들이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서 무정자증이 된 거라고.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런 식으로 엮으시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요. 산부인과에서 설명하기론 무정자증은 선천적인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제 동생들과 함께 지낸 건 연관성이 없으니 이상하게 엮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가 선천인지 후천인지 어떻게 알아? 확인해 봤어? 이래서 내가 처음부터 반대한 건데 끝까지 우기고 결혼하더니만 결국 이런 사태를 만들어? 안 되겠다. 내일 당장 애들 짐 싸서 내보내거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알겠어? 혹시 아니, 쟤들이 나가버리면 마음이 편해져서 무정자증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도 있을지도 모르잖아. 어머님,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세요? 왜 이렇게 억지를 부리시는 거예요? 애들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설명드렸잖아요. 죄송해요. 저희가 있을 자리는 아닌 것 같네요. 언니, 우리 먼저 일어날 테니까 나중에 집에서 마저 대화하도록 하자. 동생들도 기분이 안 좋았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집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안 좋아졌고 시모는 제 동생들을 향한 안 좋은 감정을 계속해서 표출하고 있었네요. 이대로 가다간 큰 문제라도 생길 것 같아 동생들을 하루빨리 독립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남편과 시댁에서 나오자마자 조용한 곳에서 추가적인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지금 내 이름으로 대출을 해달라는 거야?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줘야 하는 건데? 당신 정말 이기적인 것 같다. 내가 무정자증인 거 비밀로 하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그걸 꼭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야 하는 거야? 저쟤들한테 내가 얼마나 쪽팔렸는지 알아? 얼굴을 들지 못했다고. 그런데 내가
대출을 해서 독립하는데 도와달라고? 당신도 아까 상황을 봤잖아. 임신 못하는 이유를 우리 동생들 탓을 하면서 어머님께서 대놓고 뭐라 하시는데 어느 누가 그걸 보고 가만히 있겠어? 어차피 진실은 아셔야 되는 거였다고. 그리고 내가 당신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건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도 지원을 많이 안 해줘서 어느 정도만 도와달라는 거야. 그냥 동생들 둘이 사는데 적당한 공간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내가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갚을 테니까 한 번만 도와줘. 애들도 이제 성인이 돼서 돈벌이 하면 당신이 도와준 대출은 금방 갚을 수 있다고. 이제 막 사회에 뛰어들 애들한테 대출 받게 하고 싶지 않아. 부부로서 이 정도 부탁은 들어줄 수 있잖아. 우리가 부부라고? 언제부터였는데? 나는 너희들을 무상으로 데리고 산 걸로밖에 안 느껴지는데? 대출은 꿈도 꾸지 마. 남편에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상황이 별로 안 좋았던 터라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은 집에 들어가지 않을 거라며 남편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크게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편이기 때문에 조금은 도와줄 거라 생각했었어요. 결국 저 혼자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남편의 핸드폰은 꺼져 있었네요. 그렇게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마자 눈앞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동생들이 전부 다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대로 나가서 뭐 어쩌자는 건데? 언니가 최대한 빨리 집을 알아볼 테니까 일단 진정들 해. 언니, 우리도 이제 눈칫밥 먹으면서 못 살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 그동안 버티고 있었는데 정말 힘들었다고. 이제 이렇게 사는 거 지긋지긋하다. 이미 결정했으니까 일단 나가도록 할게. 형부 얼굴 보는 것도 불편하다고. 우리도 여기 편해서 있는 거 아니잖아. 매일 하루하루가 얼마나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 마음이라도 편하지. 우리가 돈 모아서 조금씩 키워나가면 되니까 언니는 언니 인생 살아. 우리도 이제 성인이잖아. 갓 20살, 21살 된 너희들이 뭘 어쩌겠다는 건데. 제발 애처럼 굴지 마. 지금은 내가 너희들 아빠이자 엄마인 거야. 최대한 빨리 대출받아서 안정적인 공간 마련해 줄 테니까 일단 진정하고 생각 좀 해보자. 너희들까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언니는 중간에서 더는 버티지 못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며칠만 더 시간을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자. 언니, 그냥 우리끼리만 살면 안 될까? 지금 언니도 행복한 거 아니잖아. 매일 보는 얼굴에 웃음이라곤 찾아볼 수도 없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아빠, 엄마가 옆에 있었으면 우리도 정말 행복했었을 텐데.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 지금까지 잘 버텨왔잖아. 언니가 전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시간이 너무 늦었다. 방에 들어가 쉬어. 두 동생들도 그동안 많이 지쳐 있었는지 괴로워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삶은 이게 아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암흑으로 빠지고 있는 것 같아 하루빨리 정리할 수 있는 건 해결해야만 했어요. 그렇게 다음날 제 선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 내로 집을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동생들이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고 저희 집과 거리도 가까운 곳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며칠 뒤 둘째 동생에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시모가 동생들을 불러 점심을 사준다고 연락이 왔다고 하길래 처음 있는 상황인 터라
많이 당황스러웠었죠. 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에게 물어보는 말에 그래도 일단 어른이 먼저 전화를 했고 시모가 며칠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미안해 하셔서 동생들에게 밥 한 끼 사주려는 것 같아 약속 장소로 나가보라며 진지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리고 동생에게 식당의 위치를 전송받아 약속 시간에 맞춰 나가보기로 결정하게 되었네요. 그래도 제가 식사를 대접해 드리는 게 맞는 거라 생각해 서둘러 부동산에서 볼일을 끝낸 뒤에 약속 장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고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동생들의 표정도 상당히 안 좋아 보여 도대체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건지 사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얼굴을 가리고 숨죽여 근처에 자리를 잡아 시모와 동생이 앉아있는 자리에 귀를 기울이며 시모가 하는 말들을 전부 듣고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돈 처녀들이 그래도 우리 집안에 도움을 받고 자랐으면 그만큼 베풀어야 하는 건 맞는 거잖아. 그러니 쓸데없이 안 좋은 상황으로 몰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네. 어차피 사회 나가봤자 뭐 먹고 살 건데?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게? 아니면 식당에서 설거지 할 거야? 안 봐도 비디오인데 내가 그래서 기회를 주는 거잖아. 앞에 계신 분들이 비록 나이는 있지만 그래도 체력은 좋으신 분들이다. 한 가지 흠이라면 한 번씩 이혼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셔. 솔직히 요즘에 그런 거 크게 상관없잖아. 초면이니까 행동 똑바로 하고. 그럼 나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날 테니까 좋은 만남 가지도록 해요. 먼 길 오셨을 텐데 잘 좀 부탁드려요. 시모는 동생들에게 밥을 사주겠다는 건 하나의 미끼였을 뿐 선자리를 주선한 거였어요. 남자분들 나이가 딱 봐도 40 후반은 되어 보였는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너무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저는 온몸이 떨려오기 시작했네요. 동생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도 모르고 있는데 반대편에 앉은 남자들은 뭐가 그리 좋은지 호탕하게 웃으면서 이런 자리를 처음 겪어보는 동생들을 보며 귀엽다고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매장 밖으로 나가더니 뭐가 그리 즐거운지 얼굴에 꽃이 피어서는 상당히 좋아하고 있었네요. 이런 시모의 행동에 화가 치민 저는 급하게 시모를 뒤따라가 큰 소리치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온 걸 보고 살짝 당황스러워했지만 이내 침착함을 유지한 채 입을 여셨습니다. 쓸데없는 잔소리 할 거면 당장 돌아가거라. 사돈 처녀들 선자리까지 봐주는 시모가 어디 있니? 이번이 좋은 기회니까 방해할 생각하지 말고 잘 되길 빌도록 해라. 나이만 많은 것뿐이지 돈만 많으면 되는 거 아니야? 요즘 이혼 한 번 한 거? 그런 건 흠도 아니야. 너도 솔직히 동생들이 짐처럼 느껴지고 있었잖아. 애들도 돈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이라 지금의 현실을 그냥 무시할 수는 없을 거다. 내 아들이 무정자증이 된 것도 전부 다 저 애들 때문이고 그동안 내 아들 집에서 무상으로 지내고 있었으니 그만한 보답은 해야 되지 않겠어? 내가 너 대신 혹 떼어줬으니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애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어머님이 밥 한 끼 사주신다는 말에 아무 생각 없이 나온 것 뿐이잖아요. 지금 그이도 제 전화 한 통 안 받고 집에 안 들어온 지 한참 됐어요.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어머님까지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가 그이랑 이혼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동생들에게 막대하시는 거냐고요? 걔가 왜 집에 안 들어가겠어? 같이 생활하지 않는 나도 숨이 턱턱 막히는데 내 아들은 오죽하겠니?
그리고 지금 네 입으로 이혼이라고 했어? 네가 이혼하면 갈 데는 있고? 내 아들이 지금까지 너희를 무상으로 데리고 살아줬으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건 당연한 거다.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결혼 성사시키거라. 중간에 끼어들기만 해봐. 그땐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어. 무조건 이 결혼 성사시키고 우리한테 받았던 만큼 보상해줘야 할 거야. 어차피 손주도 못 보는데 물질이라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어? 쟤들 벌써 짝이 정해졌나 본데? 각자 한 명씩 팔짱 끼면서 나오고 있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그 사람들한테서 안 떨어져? 언니 눈에 피눈물 흘리는 거 보고 싶은 거니? 왜 언니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건데? 나는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해.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재력이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까지 할 수 있겠어. 오늘 우리 집에 안 들어갈 거니까 언니도 이제 우리한테 그만 신경 꺼. 동생들은 나이 많은 남자들의 팔짱을 끼고 차에 올라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고 동생들에게 전화를 했지만 이미 전화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시몬은 지긋지긋했던 혹을 한 번에 2개나 떼어냈다며 고소해하고 있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라 시모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고 말았네요. 그런데 시모는 달려드는 저를 강하게 밀쳐낸 뒤에 나중에 감사해 할 거라며 그 자리를 벗어나셨습니다.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상태로 집으로 돌아온 저는 현관문 앞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캐리어를 보고 결국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어요. 그동안 함께 지내면서 고작 동생들의 짐은 캐리어 하나가 끝이라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돈만 많았다면 부족함 없이 키웠을 텐데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동생들까지 놓쳐버린 것 같아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늦은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들어온 동생들을 보자마자 저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어떻게 언니한테 그럴 수 있냐고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동생들은 흥분한 저를 진정시키며 침착하게 대응을 했고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그리고 동생들에게 모든 설명을 듣게 된 저는 그때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행동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그 사람들과는 이어지지 않을 거라며 저에게 안심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생들은 저에게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면서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동생들이 시키는 대로 일을 진행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한참 동안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서는 집으로 들어왔어요. 동생들은 분위기가 안 좋은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고 남편은 저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네요. 벌써 본인이 작성할 수 있는 건 모두 적어놓은 상태였어요. 저만 도장을 찍으면 되는 거였죠. 한참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던 남편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며 저와 사는 인생이 지긋지긋하다고 이혼을 원했습니다. 한마디 상의도 없이 통보하는 남편의 행동에 너무 실망을 했고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남편의 행동이 무책임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저에 대한 마음을 이미 버려버린 남편을 저 또한 미련하게 상황을 이끌며 결혼을 유지하고 싶지 않아 서류에 이혼 도장을 찍게 되었고 그렇게 저희는 부부가 아닌 남이 되고 말았네요. 시모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난리가 나고 말았어요.
동생들이 선자리에 나온 남자들과 결혼을 하게 될 거고 물질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남편의 돌발 행동은 시모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었죠. 아들, 너는 생각이 없는 거니?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무턱대고 일을 저지르면 어쩌자는 거야? 아직 이혼 취소할 수 있는 기간 며칠 남았잖아. 당장 가서 처리하고 오거라. 그 사람들이 재력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내가 너희 집안 사정 전부 얘기하면서 동정파리에서 겨우 선자리 주선한 건데 어떻게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게 만들어? 굴러 들어온 돈들을 아들 네가 지금 발로 걷어찬 꼴이라고. 며느리 너는 이혼하고 싶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가서 취소하고 오도록 해라. 아니요. 저도 이 사람이랑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아요. 제가 어머님과 이 사람한테 그동안 받았던 상처만 생각하면 더는 못 살 것 같아요. 저희 가족에겐 앞으로의 미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 받으세요. 제 둘째 동생이 어머님 덕분에 결혼 성사돼서 전달해 주라고 했어요. 얼굴은 뵙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청첩장이에요.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 동생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참 세상은 알다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어머님이 소개해준 남자랑 제 동생이 결혼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두 분이서 친구분이셨던 거 모르셨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왜 제 동생들과 만남을 가지려고 결정하게 됐는지도 어머님은 모르시죠? 재력이 있는 분들이 정신 나갔다고 한 푼도 없는 제 동생과 결혼하겠어요? 단지 젊다는 이유 하나로 그동안 살아오면서 인생 경험이 쌓인 사람들이 뭐하러 그런 식으로 무책임한 행동을 할까요? 선자리 나왔던 한 사람이 제 둘째 동생과 결혼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저희 집안 사정 때문이었어요. 어렸을 적 부모가 돌아가시고 그동안 어렵게 살아왔던 그 힘든 순간들과 경험들을 전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동생과 결혼하는 그분이 대장암 말기래요. 그분이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의 엄마가 어렸을 적에 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사정과 비슷해서 대화가 잘 통했고 서로의 아픔을 잘 알기 때문에 그분이 선자리에 나온 목적을 알 수 있었죠. 그런데 저와 어머님이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전부 다 상황을 알려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재산을 갈취할 방법을 모색할 게 뻔해서 그때 당시 제 동생은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뿐이에요. 시모는 제가 한 말에 그 자리에서 산송장이 되어버렸어요. 시모가 소개해준 두 사람은 서로 친구였는데 믿을 만한 사람을 찾고 있던 중에 저희 가족의 사정을 알고 비슷한 환경이라 접근을 한 거였어요. 주변에 일가 친척이 하나도 없어서 딸만 남겨지게 될 안타까운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 좋은 엄마 하나를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남자는 혼자 나가는 것보다 친구의 도움을 받아 함께 결정하는 게 좋을 거라 판단한 거였죠. 그렇게 시모가 자리를 뜨고 동생들은 남자의 진심을 알게 되면서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렸다고 했었네요. 동생들의 삶이 그 남자의 딸과 똑같은 상황이었으니까요. 하필 남자는 대장암 말기라 진심을 다해 키워줄 딸의 엄마가 필요했던 거고 둘째 동생이 그 길을 자처하게 된 거였죠. 두 사람이 비록 나이 차이는 많이 나지만 서로의 마음은 진심이 통했고 상황이 더 안 좋아지기 전에 서둘러 결혼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네요. 시모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남편과 다시 재결합하길 원하고 있어요. 이혼 취소 기간이 며칠 남았지만 제 마음 변하지 않을 것 같네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둘째 동생이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그 남자와 혼인신고를 한 상태이고 그 딸의 엄마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막내 동생도 함께 도움을 주고 있지만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는 건가 싶어요. 단지 서로의 아픔이 비슷하기 때문에 동정심으로 둘째가 받아들이긴 했지만 앞으로의 인생에 본인의 삶이 없는 거라 걱정이 될 뿐이네요. 인생 선배이신 분들의 답변을 듣고 싶어요. 그 남자분의 딸이 벌써 둘째 동생을 엄마라고 부르면서 너무 잘 따르는 게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의 신중한 조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두천에서 딸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여자입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가족에게 안 좋은 일들이 있었고 지금 현재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인해 가족들과 많은 갈등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참고 살아왔었는데 시기가 좀 늦었던 것뿐이지 어차피 터질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때가 설 명절이었어요.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침 식사를 하는데 시모의 행동 하나 때문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오게 되었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고야 말았어요. 그리고 제 딸은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는지 그동안 쌓였던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죠. 시모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제 딸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 앞에 놓여있는 음식을 먹는 것조차 꼴보기가 싫은가요? 전 하나 먹으려는데 어떻게 젓가락을 쳐내실 수 있어요? 엄마도 봤지? 이제는 아예 대놓고 차별을 하시는 거예요? 이럴 거면서 저희 가족은 왜 부른 거죠? 그냥 와서 일이나 하라고 부르신 건가요? 어제는 왜 조용하시나 했는데 전 부쳐야 하니까 가만히 있으셨죠? 할머니는 세영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내 나이가 몇인데 그런 유치한 행동을 하겠니? 네가 오해한 거다. 저도 어머님이 세영이 젓가락 쳐내는 거 봤어요. 먹는 것 가지고 그러는 게 제일 상처 많이 받는 거 아시면서 정말 왜 그러세요? 오해라고 하잖아요. 잘못 알고 계신 거겠죠. 저는 그렇게 안 봤는데요. 그리고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속이 좁진 않으세요. 동서가 제대로 본 것도 아니면서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지 그래. 그리고 어머님은 아침부터 분위기를 이런 식으로 만드셔야 되겠어요? 저희가 어머님 때문에 예민해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실 텐데 정말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니? 같은 음식을 집으려 했던 것뿐이고 젓가락에 부딪힌 거라고 얘기했잖아. 이제 그만해라. 할머니는 제 어디가 그렇게 못마땅하신 거예요? 어렸을 적부터 단 한 번도 이뻐해 주신 적 없으시고 상처만 주셨잖아요. 제 딸은 아침부터 시모의 행동 하나 때문에 상처를 크게 받았는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가 버렸습니다. 안 좋아진 분위기에 저도 그 자리에서 일어났고 남편도 들고 있던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딸 옆에 앉았습니다. 시모는 미안한 감정도 안 느껴지시는지 동선의 가족들한테 웃어 보이시며 식사를 즐기고 계셨습니다. 시모의 행동에 상처를 받은 저희 가족은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동서가 급하게 달려오더니 싸고 있던 짐을 다급히 빼서 들었습니다. 개념 없는 행동을 보인 동서에게 화를 내고 말았네요. 동서는 내가 우스운가 봐? 지금 보인 행동은 뭐야? 어차피 여기 있어봤자 대접도 받지 못하는데 뭐하러 있어야 하지? 그래도 이건 아니죠. 아버님, 어머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어머님이 오해라고 하셨잖아요. 아침부터 얼굴 붉혀서
좋을 것 하나 없는데 굳이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겠어요? 형님께서 한 번만 참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오늘 명절인데 웃으면서 좋게 넘어가면 안 되겠어요? 중간 역할 제가 잘할 테니 이번만 넘어가세요. 이런 식으로 가셔봤자 안 좋은 감정만 쌓인다고요. 그럼 동서가 옆에서 어머님 편을 들어주면 안 되지. 그동안 세영이가 어머님한테 서운했던 것들 있었어도 한마디 한 적 없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었다고. 세영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었으면 예민하게 받아들였겠어? 지금도 많이 억누르고 있는 거라고. 동서는 지금 우리가 가면 나머지 집안일 본인들이 해야 되니까 혼자 하기 싫어서 우리 붙잡는 거 아니야? 잘하는 짓이다. 명절날 이게 뭐 하는 거니? 얼굴 자주 보는 것도 아닌데 꼭 이런 식으로 행동해야 되겠어? 좀 전에 얘기했잖아. 오해였다고. 그럼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지. 그거 가지고 삐져서는 짐을 싸고 있니? 그렇게 해서 달라지는 게 뭔데? 제발 어린애들처럼 행동하지 마라. 내가 미안하게 됐다. 이 말이 듣고 싶었던 거니? 오해 살 만한 행동을 해서 미안하다. 시모는 저희 가족이 징징대는 걸 듣고 싶지 않다며 최대한 빨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과를 하셨어요. 분명 마음에도 없는 사과라는 거 알고 있었지만 시모도 그렇고 동서는 저희 가족의 짐을 빼서 나가지 못하게 막아서는 행동이 저희 가족을 멈추게 만들었어요. 결국 묵묵히 지켜만 보셨던 시부는 명절날 아침부터 다들 뭐 하는 짓이냐고 언성을 높이셨어요. 가족들끼리 한 번만 더 싸운다면 그때는 정말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하시곤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네요. 제 딸은 많이 답답했는지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고 남편이 그 뒤를 따랐네요. 어느 정도 상황이 진정이 되자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고 저는 한숨 돌리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매번 명절 때마다 조금씩의 차별들은 있었지만 사소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폭발하게 된 거였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도 저희가 시댁에 찾아온 이유는 시부 때문이었어요. 그래도 가족들 중에 제 딸을 어렸을 적부터 좋아해 주시고 아껴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시모는 동선의 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제 딸은 찬밥 신세로 전락해버렸고 더 이상 사랑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시댁 집안의 첫 딸이라며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주셨지만 손자를 보시는 순간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으셨죠. 그때부터 갈등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 딴엔 잘 보이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시모가 원하는 건 손녀가 아닌 손자였기 때문에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던 것 같네요.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니 동서네와도 사이는 좋아지지 않았고 점점 불화만 커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한쪽 방향으로 기울어져 버린 시모의 손자 사랑이 식구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리게 되었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고야 말았습니다. 한참 동안 밖에서 바람을 쐬고 들어온 제 딸이 방에서 쉬려고 들어와 누웠는데 시모가 문을 두드리며 저녁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고 서둘러 움직이길 바라고 계셨어요. 동서는 방문 밖에서 저를 부르며 먼저 주방으로 들어가겠다고 제가 빨리 나오길 재촉했습니다. 서로 좋지 않은 기분을 꺼내지 않으려 노력했고 아슬아슬한 외주를 타는 것 마냥 각자에게 주어진 할 일을 하고 있었어요. 시모는 동서와 제가 주방에서 음식 준비하는 걸 잠시 동안 지켜보시더니 거실로 나가셨네요. 시부는 남편과 서방님을 따로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그런데 잠시 뒤 제 딸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들려오길래 음식 준비를 하던 저는 밖의 상황을 살펴보려고 거실로 나온 순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거실 한편에 쉴 수 있는 옥매트가 깔려 있는데 거기에 동서 아들이 누워 있었고 제 딸 손에는 걸레가 쥐어져 있었어요. 어떤 상황인지 몰라 제 딸에게 물어보니 어이없는 시모의 행동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고 말았네요. 제 딸의 몸 상태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잘 알고 있으면서 주방에 들어가 잠깐 음식 준비하고 있는데 제 딸이 방에서 쉬고 있는 꼴을 못 보고 집안 전체에 걸레질을 하라며 시킨 거였어요. 정작 동서 아들은 옥매트에 누워 TV를 시청하고 있었죠. 어머님, 세영이 몸 상태가 어떤지 뻔히 알고 계시면서 어떻게 걸레질을 시킬 수가 있어요? 정작 사지 멀쩡한 민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옥매트에서 누워서 TV만 보고 있는데 지금 이게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세영이가 환자인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시킨 거야. 환자라고 해서 방에 들어가 누워만 있으면 되겠니? 계속해서 움직여줘야 몸이 건강해지는 거야. 걸레질이 전신운동이라 땀도 빼고 집안도 깨끗해지는데 그게 얼마나 좋니? 그래도 세영이가 걸레 빠는 거 힘들까봐 내가 대신 걸레 빨아줬다. 그러니까 어서 걸레질 마저 해라. 그래도 지금은 멀쩡해 보이잖아. 민태는 집안의 장손자인데 당연히 굳은 일은 하면 안 되지. 지금 세영이가 진통제 먹고 어느 정도 진정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괜찮아 보이는 거지. 병원에서 최대한 조심하라고 했었다고요. 할머니, 저 너무 시끄러워서 TV를 못 보겠어요. 맨날 얼굴 보기만 하면 투닥거리는 거 정말 꼴 보기 싫어요. 너 지금 할머니 옆에 있다고 나한테 대드는 거야? 당장 안 일어나? 네가 남자고 사지 멀쩡하니까 집안 전체 걸레질 해라. 어머 형님, 지금 제 아들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여태까지 험한 일 한번 해본 적 없는 제 아들한테 걸레질을 하라는 거예요? 동서, 아들은 안 되고 환자인 내 딸은 걸레질을 해도 된다는 거야? 동서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니까 민태가 버릇이 없는 거라고. 제가 봤을 때 어머님이 세영이 걱정을 많이 해주는 것 같은데요. 몸이 더 안 좋아질까봐 운동시키는 거잖아요. 뭐가 이리 시끄러워? 내가 너희들 또 한 번 싸우는 날엔 가만두지 않는다고 했지.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구먼. 다들 꼴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어떻게 된 게 얼굴만 보면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민트 너는 지금 할아버지가 얘기하고 있는데 누워서 TV를 보고 있어? 할아버지 말이 안 들려? 이놈 봐라. 대꾸도 하지 않네. 둘째니가 지금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 봐라. 시부는 대화가 끝났는지 집으로 들어왔는데 서로 싸운 지 얼마나 됐다고 또다시 서로 언성을 높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셨고 다들 꼴 보기 싫다며 집에서 나가길 원하셨어요. 시모는 분위기 파악을 못하시고 제 딸에게 걸레질을 시켰는데 하지 않겠다고 불만을 털어놔서 한마디 한 것뿐이라며 제 딸의 입장은 전혀 생각해주지 않았습니다. 시부는 시모의 말을 듣자마자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걸레를 주워들었고 시모가 쉬지 않고 입을 제잘거리자 시부는 듣기 싫으셨는지 시모의 얼굴에 걸레를 집어 던져 버리셨네요. 시부는 환자인 제 딸에게 걸레질을 시켰다며 이성을 잃어버리셨고 시모는 얼굴에 걸레를 맞아서 기분이 안 좋으셨는지 똑같이 화를 내셨어요.
결국 시모의 생각 없는 행동이 또다시 집안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버렸죠. 그런데 그 순간 시모는 걸레를 손에 쥐어들더니 제 딸에게 가까이 다가가 걸레를 다시 손에 쥐어주면서 군말하지 않고 조용히 걸레질을 했더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라고 제 딸이 자초한 일인 만큼 찍소리 말고 집안 구석구석 닦으라는 충격적인 말을 또다시 뱉으셨네요. 시모의 행동은 갈 때까지 가보자는 막장의 모습이었어요. 제 딸은 손에 쥔 걸레를 바닥으로 던져버리자 시모는 어디서 어른이 시키는데 불만을 가지냐면서 강하게 밀치셨어요. 그런데 세영이가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는지 갑자기 쓰러지면서 거품을 물고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네요. 진정을 시키려 했지만 숨까지 못 쉴 정도로 심각해진 발작에 남편은 급히 119에 도움을 요청했고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질까봐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제어를 해준 뒤 구급차가 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빠르게 도착한 구급차 덕분에 응급조치를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의식을 잃어 응급실로 향하게 되자 그제서야 시모는 미안하다는 말을 꺼내셨네요. 저는 제 딸을 살펴야 했기 때문에 시모를 가만두고 싶지 않았지만 일단 참았습니다. 그리고 제 딸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정밀 검사가 진행이 되었고 뇌종양이 계속 자라고 있는 상태인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 때문에 뇌압이 심해져 뇌종양이 뇌를 압박해 발작이 온 것 같다고 무슨 일이 있었냐며 하마터면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었다는 충격적인 진단을 듣게 되었고 서둘러 수술을 진행해야 된다는 의사의 말을 듣게 되었네요. 결국 저는 제 딸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시모의 얼굴을 보자마자 무작정 달려가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며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성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곤 동서가 저를 말리는 순간 동서 머리채를 잡아 패대기 치면서 소리를 질러 버렸어요. 세영이가 조금이라도 잘못된다면 그땐 둘 다 용서하지 않겠어. 저는 더 이상 어머님 얼굴을 보면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거죠? 제 딸이 환자인 걸 알면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줘서 지금 위급한 상황이 오게 되어버렸다고요. 운동 삼아 환자한테 일을 시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뇌압이 오르면 안 된다고 분명 설명드렸잖아요. 제 딸이 그렇게 꼴보기 싫으셨나요? 어머님이 원하신 대로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거고 저는 어머님이 세상 떠나셔도 장례식장에도 발도 들이지 않을 거예요. 당신 내가 뭐라고 그랬어? 한 번만 더 집안에 소란스러운 일이 발생되면 그땐 이혼할 줄 알라고 얘기하지 않았나? 당신이 시작한 차별과 이간질 때문에 지금 집안 꼴이 이게 뭐야? 나도 참는 게 한계가 있다고. 나는 얘기한 대로 진행할 테니까 나랑 이혼할 준비나 해. 그동안 애지중지 키운 내 손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내가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시모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많이 당황했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떨구고 계셨어요. 시부는 시모와 따로 나눈 대화가 있었는지 이혼하신다며 열을 올리고 계셨네요. 다행히 뇌압이 떨어지면서 정신을 회복한 제 딸은 조만간 수술을 해야 된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세영이는 시모를 보자마자 할머니 얼굴 보고 싶지 않다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시부는 시모를 병실 밖으로 밀쳐 내쫓아 버렸고 동서의 가족들도 시모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날 이후 동서네와 시모와는 더 이상 얼굴 볼 일 없이 인연을 끊은 채 살아갔었어요.
시부는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시모가 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고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였어요. 제가 봤을 때도 시모는 집안의 암적인 존재라 판단이 될 만큼 있어서는 안 될 분이셨네요. 시부는 개념 없는 동선의 가족을 보고 싶지 않았는지 더 이상 시댁에 찾아오지 않게 했어요. 그리고 제 딸은 뇌종양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6시간 정도의 수술을 끝내고 회복하면서 몸 상태를 살펴봤는데 다행히도 크게 문제는 없어 보였지만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됐었고 몇 년간 통원 치료 받으면서 조금씩 회복해 나가고 있었어요. 시모는 끝까지 시부를 붙들고 있어서 이혼은 간신히 막았지만 시부와의 관계 회복은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었고 동선에는 몇 년이 지나도 시댁에 발도 들이지 못하고 있었네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잠깐 외출하고 들어온 사이 현관 앞에 어디서 많이 보던 신발이 놓여 있었고 순간 너무 놀라 딸의 방문을 열자마자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네요. 시모가 분노한 모습으로 제 딸의 등짝을 사정없이 내려치며 머리채까지 잡고 흔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뇌수술로 기력이 많이 떨어진 세영이는 대응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흘리고 있었네요. 저는 시모의 옷을 잡고 강하게 바닥으로 패대기 친 뒤에 비명을 지르면서 딸의 몸 상태를 살폈고 시모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제 머리채까지 잡으면서 난동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시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라 저희 가족은 당황스럽기만 했었어요. 결국 저도 온 힘을 다해 시모에게 대응을 하게 되면서 강하게 밀치자 그제서야 행동을 멈추고 저를 노려보시는 시모한테 왜 찾아왔냐고 소리를 질렀네요. 몰라서 물어? 세영이 너 빨리 내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전부 알고 있으니까 당장 내놓으라고. 어디서 혼자서 모든 걸 꿀꺽 하려는 거야? 내가 모를 거라 생각했나 봐. 곧 있으면 이 집으로 전부 다 몰려올 거다. 내 말 한마디에 전부 다 난리가 났거든.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제 딸의 등짝을 사정없이 내려치는 게 어디 있어요? 세영아, 도대체 뭔데 그래? 너 왜 아무 말 안 하고 날 노려보기만 하는 거니? 그렇게 쳐다본다고 달라질 게 있는 줄 알아? 머리털 다 뽑히기 전에 당장 내놔라. 그게 뭔 줄 알고 달라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시면서 문을 열어드리자마자 무작정 무력을 행사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제 딸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건지 저도 알지 못하고 있어 무슨 일인지 설명을 들어야만 했어요. 하지만 세영이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입을 꾹 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동선애와 시부가 저희 집에 급하게 찾아왔고 시부의 얼굴은 사색이 돼선 시모를 향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시모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은 채 시부를 노려보고 있었고 동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세영이 네가 정말 가지고 있는 거야? 아버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저희도 식구인데 어떻게 세영이한테만 아버님 재산을 전부 다 물려주실 수 있으신 거죠? 저도 좀 전에 어머님한테 그 말 듣고 얼마나 놀랐으면 형님 집에 급히 달려왔겠어요? 너희들 지금 재산 때문에 이 난리를 치는 거야? 둘째 며느리 너는 뭘 잘했다고 내 재산을 탐내는 거지?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는 거라고요. 민태 아빠도 아버님 아들이잖아요. 당연히 저희 가족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혼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어디 있어?
내가 못 봤을 줄 알아? 당신이 서류 작성해서 세영이한테 건네줬잖아. 이게 그렇게 궁금하셨어요? 원하시는 대로 보여드릴게요. 어떤 내용인지 잘 알지도 못하시면서 무조건 지레 짐작으로 이렇게 행동하시는 건 분명 그에 따른 대가가 주어진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할아버지, 지금 보여드려도 되는 거죠? 제 딸은 서랍에서 문서 하나를 꺼내 들었고 시모의 얼굴을 향해 던져 주었습니다. 바닥으로 떨어진 문서를 주워든 시모는 자기가 예상한 게 맞는다며 제 딸한테만 재산을 물려주려 했다고 문서를 확인한 순간 시모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고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시모는 분명 재산을 넘겨준다고 서류에 서명 날인된 문서를 주고받는 걸 똑똑히 봤다며 들고 있던 문서를 바닥에 떨어뜨렸고 시모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현실을 부정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떤 문서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 바닥에 떨어진 문서를 주워 들었는데 그 안에는 시부의 보호자로 제 딸의 서명 날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니 요양병원에 들어가시려고 준비 중인 문서였어요. 최근에 아버님께서 세영이와 데이트하고 싶다며 따로 만난 적이 몇 번 있으셨는데 시부가 초기 치매 진단을 받게 되면서 요양원에 들어가기 위해 자식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대신 보호자로 제 딸이 서명한 뒤에 요양원을 알아보려 돌아다니고 계신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시부가 워낙 손녀딸을 아끼던지라 재산을 제 딸에게 전부 주려는 문서로 혼자만의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시부의 한마디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시부는 시모에게 약속을 하나 받은 것 같았어요. 예전에 이혼을 하려 했었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봐주기로 하면서 2번 다시 제 딸 앞에 나타나지 않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시부와의 약속을 어긴 채 저희 집에까지 찾아와 세영이의 등짝을 사정없이 내려친 것도 모자라 저한테도 무력을 행사했다는 건 약속을 깨는 행위였기 때문에 시부는 언제 꺼낼지 몰라 항상 지니고 다녔다며 품속에서 시모에게 받은 각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각서 안의 내용에는 또다시 저희 집에 피해를 줄 시 시모는 땡전 한 푼 가져가지 못하고 이혼하겠다는 시모의 서명 날인이 작성되어 있는 각서였어요. 그리고 증인으로 동선에가 추가적인 사인이 들어가 있었네요. 동선에는 시모가 절대 저희 집에 피해를 줄 일이 없을 거라며 시모의 편에 서 있었고 증인이 되어줌과 동시에 만약 약속을 어기게 되면 시부의 재산을 일체 받지 않겠다던 추가적인 각서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동서는 환자인 제 딸에게 또다시 안 좋은 일을 겪게 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시모를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시부를 향해 애원하기 시작했네요. 아버님, 그건 어머님이 이혼하길 원하지 않으셔서 제가 편들어준 것 뿐이잖아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저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믿고 증인이 돼준 거고, 아버님 재산 받지 않겠다고 한 말은 그때의 상황을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 그냥 아버님 말대로 따른 것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각서를 내미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돼요. 분명 오해의 소지가 있었고 어머님도 너무 놀라서 그러신 건데 이건 억지 아닌가요? 그리고 저희도 자식인데 왜 세영이하고만 요양원을 알아보신 거예요? 비밀로 하시는 바람에 이런 일이 발생된 거잖아요. 그러니 각서의 내용이 지금의 상황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요, 여보.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내용이잖아. 그래도 인생 반평생 함께 살아왔는데 나한테 비밀로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된 거니? 당신한테도 잘못은 있는 거라고. 내가 한 번 더 생각하고 움직였어야 했는데 몸부터 움직인 건 내가 잘못했어요. 그 입 좀 다물지 못해? 내 몸이 안 좋다는 걸 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세영이한테만 비밀로 얘기했는지 알아? 당신이랑 둘째 며느리가 아는 순간 내가 가진 재산을 뺏어가려고 물불 안 가리며 덤벼들려 하겠지. 그래서 비밀로 하고 있었던 거야. 나는 너희들을 절대 용서할 생각이 조금도 없으니까 빌어봤자 소용없어.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고 두 번 다시 얘들 앞에 나타나지 마. 시부는 몸 상태가 더욱더 안 좋아지기 전에 각서에 적힌 내용대로 하루빨리 진행하실 거라며 결국 시모와 이혼을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이 사실을 회사에서 알게 된 남편은 시모를 상대로 법적인 소송을 걸었습니다. 아픈 제 딸에게 또다시 더 큰 상처를 준 자기 엄마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고 법적인 처벌을 원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 가족 환경이 이런 상태입니다.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시부의 각서는 공증 절차를 거친 거라 효력이 있는 거고 증인까지 사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유리한 조건에 있다고 하네요. 결국 시모는 땡전 한 푼 가져가지 못한 채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고 동선에는 시모의 편에 서서 증인과 동시에 시모가 약속을 어길 시 재산을 탐하지 않겠다는 사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이 복잡해진 상태입니다. 결국 시모와 동선에는 개거품을 물며 안 좋은 상황들을 정리해 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저희 가족은 그 사람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고 시부도 몸 상태가 더 안 좋아지시기 전에 하루빨리 해결을 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네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게 좋을지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에 살고 있는 42살 여자입니다. 오늘 제가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이혼한 남편이 찾아와서 다시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고 싶다는 어이없는 말과 함께 집안의 안 좋은 상황을 설명하더니 돈을 요구하길래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며 얼굴에다 소금 한 바가지 뿌리고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작 곁에 머물러 있었을 때는 개만도 못한 취급하더니 이제 와서 관계를 다시 엮으려는 모습이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10년 전에 남편과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빠의 사고로 저희 집에 위기가 찾아왔었어요. 집안의 기둥이었던 아빠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시게 되시면서 집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한꺼번에 몰려오기 시작했고 엄마는 그동안 아빠가 운영하셨던 사업을 정리하신 뒤 남아있던 빚까지 전부 청산을 하게 되었죠. 그로 인해 저희의 삶도 많이 힘들어졌었죠. 그나마 빚을 전부 탕감할 수 있었다는 거에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다시 조금씩 늘려가면 된다고 생각했었으니까요. 그렇게 한동안 저는 회복하시지 못한 엄마 곁을 지켜드려야 해서 친정집과 저희 집을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부모님께서도 그렇고 남편도 그때 당시에는 제 입장을 이해해 주셨었죠. 그리고 시댁 식구들은 식당 일도 정신없을 만큼 바빴기 때문에 저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써주지 못하셨어요. 그래도 서운한 건 없었습니다. 각자 할 일이 있는 만큼 현재의 상황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되는 거였으니까요. 그렇게 몇 달 동안 친정집과 신혼집을 번갈아 가며 지냈었고
엄마가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걸 확인하면서 저도 본업에 조금씩 집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몰린다고 회사에서 갑작스러운 구조조정이 생겼고 불행히도 저는 어쩔 수 없이 회사를 퇴사해야만 했어요. 이런 상황이 생겨버리자 남편도 많이 당황했지만 앞으로 시간이 많으니 좋은 직장에 다시 들어갈 수 있을 거라며 위로를 해 주었어요. 그래도 남편이 부정적으로 생각해 주지 않아서 너무 고마웠었죠. 하루빨리 다른 직장을 알아보기 위해 열심히 면접도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시댁에 모임이 있어 한자리에 모이자마자 저를 바라보던 시모가 속으로만 생각해오던 불만을 겉으로 표출하셨습니다.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 했는데 네가 하는 행동이 하도 답답해서 내가 한 소리 해야 되겠다. 너 퇴사된 지 벌써 2달이 넘었다며?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다는 건 그만큼 능력이 부족하다는 말인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갈 거니? 내가 봤을 때 시간만 버리는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겠니? 내 아들은 식당 일을 죽어라 하고 있는데 너는 회사 일 알아본다고 2다리 뻗고 놀고 있잖아. 시애미가 봤을 때 이건 아닌 것 같다.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상황이 많이 달라진 만큼 현실을 받아들이거라. 앞으로 식당 일 배우면서 내 아들을 도와주는 게 현명한 방법일 것 같구나. 그래야 나중에 물려주더라도 어리버리하지 않고 바로 내 아들 도와 식당 일 운영할 수 있지 않겠어? 말 나온 김에 내일부터 식당으로 나오도록 해라. 하루라도 빨리 배우는 게 너한테 재산으로 쌓이는 거다. 지금은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나중에 시애미가 하라는 대로 따르길 잘했다고 생각할 거다. 너희들 생활 부족함 없이 지원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결정하거라. 그래, 나도 엄마 말에 충분히 공감하는 입장이야. 당신 지금까지 면접 본 곳에서 연락 오지 않는 건 사실이잖아. 그 시간 동안 식당 일 배웠으면 지금쯤 벌써 적응됐을걸? 나도 말을 안 한 것뿐이지. 얼마나 속이 타들어갔는지 알아? 말 나온 김에 내일부터 나와. 잠시만요. 저도 생각할 시간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요. 그동안 하던 일이 있었는데 식당 일을 도우라는 건 솔직히 좀 당황스러워요. 그럼 내 아들은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너는 놀고 먹겠다는 말이니? 좋게 말하면 군말하지 않고 그냥 하면 될 것을 왜 토를 달아? 순식간에 가라앉아버린 분위기 때문에 많이 당황스러운 상태였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하기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이 문제로 진지한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야만 했어요. 결국 시모가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게 되자 시모와의 사이는 급격하게 안 좋아졌고 저 또한 제 말을 들어주지 않으려 하는 시댁 식구들의 행동들이 서운하게 다가왔었고 집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남편과는 안 좋은 분위기를 유지해 나가고 있었네요. 그만큼 서로의 의견 충돌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어요. 당신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나랑 이러려고 결혼한 거야? 솔직히 아까는 부모님이 계셔서 더 이상 일을 크게 만들지 않으려고 입을 닫고 있었는데 나만 고생하고 있잖아. 당신이 왜 구조조정 당해서 퇴사 처리를 받게 됐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 그리고 왜 면접 보는 곳마다 연락은 오지 않고 전부 다 떨어졌겠어? 그만큼 남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다 똑같은 거야. 당신이 능력이 부족해서 취업이 안 된다는 건데 일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차라리 지금 하는 일 포기하고 우리 부모님 밑에서 식당 일 배우라니까. 당신이랑 내가 결국엔 해야 될 문제인데 고민할 게 뭐가 있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면 되는 거지.
편한 일만 골라서 하려는 당신 정신 상태가 문제인 거야. 결혼 전에는 정말 이런 성격인 줄 몰랐었는데 너무 실망이 큰 거 알지? 우리 집안이랑 관계 회복하려면 당신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될 거야. 내가 당신 집안에서 식당일 배우려고 손가락에 반지 낀 줄 알아?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일이 있는데 어떻게 갑자기 변화를 주겠어? 결혼 전에 내가 이런 성격인 줄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다고? 나도 당신 부모님 밑에 들어가 주방에서 설거지하며 식당일 강요받게 될 거라고 미리 알 수 있었다면 내가 당신 걷어찼어. 어떻게 상처되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지? 사람마다 각자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건데 그걸 강제적으로 변화시키려면 누구나 거부감이 들지 않겠어? 나는 식당 일 돕지 않을 거야. 그럼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 건데? 우리 부모님한테 쓴소리 안 나오려면 서둘러 취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부모님이 당신 일자리 알아본 척 하다가 나 식당에 오면 그냥 놀고 있을 거라는데 내가 봤을 때도 당신은 그렇게 하고도 남을 것 같아. 내가 지금 당신을 속이고 집에서 놀고 있다고 말하는 거야? 우리 집안 사정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나 기분 나빠서 이대로는 당신이랑 한 공간에 있지 못하겠어. 어떻게 나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없이 무조건 강요만 하려는 거야? 결혼 이후 남편에 대한 실망과 상처가 너무 커져버린 나머지 한 공간에 얼굴 보며 있고 싶지 않아 친정으로 와버렸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시댁 식구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시부모님 식당에 들어가는 건 평생 동안 무상으로 일을 해야 되는 족쇄를 걸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누가 시부모님 밑으로 들어가 일을 하겠어요. 며느리 취급도 안 해주고 있는데 만약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저는 종업원보다 더 못한 존재로 취급할 게 뻔했었어요. 시모의 거친 언행도 분명 저와 많이 부딪히게 될 게 뻔했습니다. 만약 아빠가 살아 계셨다면 저를 이렇게까지 무시하지 않았을 거란 여러 가지 생각에 빠져 친정집에 가는 동안에도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엄마는 눈이 붉어져 있는 저를 보며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차마 시댁 식구들과 있었던 안 좋은 일들에 대해 전부 설명하기에는 엄마도 아빠를 떠나보낸 충격이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라 대충 둘러대며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엄마 얼굴을 보게 되니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았고 그날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분명 저는 식당 일을 도와야만 했고 결혼 생활 또한 쉽게 깰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좋은 쪽으로 선택을 해야만 현재의 결혼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제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대충 알고 계신 듯 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오셔선 먼저 입을 여셨네요. 희진이가 무슨 생각하는지 엄마는 알 수 있을 것 같아. 고민거리가 있어서 엄마 집에 찾아왔는데 엄마한테 또 다른 걱정거리 안겨줄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거지? 김서방이랑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일들이 있었나 본데 해결할 수는 있는 거고? 괜히 걱정 끼쳐드려 죄송해요. 저도 너무 답답해서 엄마한테 올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지금 현재 취업이 되지 않고 있다 보니 시어머니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식당 일 배우는 게 좋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지금 시어머니 얼굴 보는 것도 눈치가 보이는데 시부모님 식당에 들어가서 일하는 건 오히려 더 안 좋은 관계로 이어질까봐 솔직히 좀 꺼려지는 상황이에요. 시어머니 성격이 좋은 것도 아니신데 괜히 식당 일 돕다가 나중에 더 큰 불화를 만들 게 뻔하다고요. 분명 오래 버티지 못할 거 확신할 수 있어요. 엄마는 제 말을 묵묵히 듣고 계시다가
식당 일을 도와주는 건 아니라고 저와 같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일도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시부모 밑에 들어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다며 저와 같은 생각을 하셨어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일자리 또한 신중하게 알아보라며 시간이 다 해결해 준다고 저에게 힘을 실어 주셨습니다. 엄마는 항상 제 편에 서서 말씀해 주시는 모습이 정말 감사했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결정할 수 있었고 더 이상 고민할 필요도 없이 제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 한동안 엄마 집에서 지내면서 많은 곳에 면접을 볼 수 있었고 심적으로도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남편은 제가 걱정도 안 되는지 전화 한 통 없이 서로의 관계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었네요. 저도 남편에게 받은 상처가 컸기 때문에 먼저 연락을 주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런 관계가 지속되던 어느 날 면접을 보게 된 한 회사에서 연락이 오게 되었고 같이 일해줬으면 좋겠다는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면접을 보면서도 꼭 입사하고 싶었던 회사라 기쁨은 2배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곧바로 전화를 한 뒤에 좋은 소식을 전해드린 뒤 급하게 친정으로 향했었네요.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제 눈앞에 상상하지 못한 전개가 펼쳐지게 되면서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오래간만이다. 그동안 연락 한 통 없더니만 아주 때깔이 좋아졌다. 우리 걱정은 하나도 안 됐나 봐.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 거야? 사돈이 그러시는데 면접 합격했다며? 괜찮은 회사에 입사했다고 하던데 그럼 식당 일은 아예 할 생각이 없다는 거지? 저는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좋다고요. 무조건 강요하신다고 해서 그 결과가 좋게 따라온다는 보장도 없고 더군다나 식당에서 함께 일을 하다 보면 어머님과 제가 부딪히게 되는 상황들이 자주 반복될 텐데 그로 인해 오는 상처들을 견뎌내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사는 게 제일 현명하다고 생각돼요. 그러니 어머님도 더 이상 저에게 식당 일을 하라고 강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에서 우러나와 적극적이지 못한다면 분명 식당에서 오래 일을 하지 못할 거고 그에 따른 불만들을 가지게 되시겠죠. 그래, 알았다. 하지 않겠다는데 어쩌겠니? 나도 더 이상 설득시키고 싶지 않다. 그럼 이제 내가 사돈집에 온 목적을 얘기해야 되겠지? 어차피 이런 관계로 앞으로의 결혼 생활 계속 문제될 것 같고 차라리 그냥 너희들이 이혼하는 게 좋겠다. 내가 처음에도 어느 정도 얘기해주지 않았었니? 식당 일 물려받을 며느리가 필요하다고. 그런데 그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만 식당 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음에도 너는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잖아? 더군다나 지금 네가 하는 행동을 봐봐라. 내 아들과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았다고? 사돈댁에 얼마나 오래 있었니? 그동안 전화 한 통도 없었다며? 이게 사는 거니? 너희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야?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이혼하라는 거다. 사돈, 그건 애들이 알아서 할 문제죠. 살다 보면 당연히 삐걱거릴 일들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제 딸도 이제 본업에 집중할 수 있는 회사에 다시 재취업했으니 좋은 관계 유지할 수 있지 않겠어요? 둘의 의견이 중요한 상황이니 저희는 뒤에서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제 딸이 저희 집에 머물러 있는 동안 김서방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저녁 먹고 다시 들어가기로 대화가 끝난 상태이고요. 그러니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시간을 둔 뒤에 해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차차 정리해 나가도록 합시다. 김서방 먹으라고 파김치 만들고 있었는데 이제 무치기만 하면 되니 사돈도 가져가서 맛 좀 보세요. 이왕 오신 김에 같이 저녁이나 한 끼 드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희진아, 엄마가 지갑을 어디에 뒀는지 찾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10,000원만 빌려줄 수 있겠니? 오늘 두통이 너무 심해서 약국에 좀 다녀와야 할 것 같다. 엄마 갔다 오는 동안 희진이 네가 사돈 좀 잘 챙겨드리고 대화 좀 나누고 있어라. 사돈도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시길래 지갑도 못 찾아서 시집간 딸한테 약값을 10,000원이나 손벌려요? 정말 한심하시네요. 시모의 한마디에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화를 내고 말았어요. 지갑을 어디에 뒀는지 깜빡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엄마한테 막말을 퍼부으신 시모의 행동이 저를 흥분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시모는 더욱더 화를 내기 시작했고 누가 파김치를 먹고 싶어 했냐고 엄마가 다듬던 쪽파를 전부 다 바닥으로 내팽개치셨어요. 시모의 행동은 저와 남편이 이혼하게끔 만들려고 아예 작정을 하시고 오셨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바닥에 널브러진 쪽파를 다시 주워 정리하기 시작했고 시모는 저에게 당장 이혼하지 않으면 더 험한 꼴을 보게 될 거라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셨습니다. 결국 저 또한 참아왔던 분노가 터지면서 시모에게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쏟아내고 말았어요. 엄마는 그만하라고 저를 말리면서 방으로 들여보내려 하는데 시모는 어른한테 대들었다고 엄마가 바닥에 떨어진 쪽파를 정리해서 다시 올려놓은 쪽파를 쥐어들어 저에게 달려오시더니 제 뺨을 사정없이 내려치셨어요. 엄마는 당황했는지 시모를 말리면서 대화로 풀어나가자고 침착하게 행동하셨지만 이미 시모는 이성을 잃어버려 마음에 들지 않았던 저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셨고 엄마가 시모의 앞을 계속 막아서게 되니 짜증이 나셨는지 엄마의 어깨를 밀치며 거리를 유지하신 뒤 한쪽 손에 들고 있던 쪽파로 엄마의 뺨을 후려치면서 막말을 퍼부으셨어요. 남편도 없는 과부 주제에 어디서 지금 나를 막아서는 거야? 내가 비키라고 하지 않았어? 한 번만 더 막으면 그땐 쪽파로 양뺨을 후려칠 줄 알아? 나는 오늘 버릇없는 며느리를 반죽으로 만들 생각이니까 내 앞을 가로막지 마시오. 당신이 뭔데 내 딸을 건드는 거야?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 어디서 지금 남의 집에 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어?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을 해야지. 나를 건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 딸을 건들면 뼈도 못 추릴 줄 알라고. 그 사람이랑 이혼할 거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저도 당신 같은 집구석에 며느리로 살아가고 싶지 않다고요. 시모는 제 말이 끝나는 순간 양쪽 손에 쪽파를 들어 달려들었고 엄마는 달려오는 시모를 옆으로 밀치시더니 어른답지 못한 행동을 했으면 맞아도 싸다고 엄마도 쪽파를 양손에 들어 시모의 양뺨을 후려치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양쪽 눈을 감고 시모를 향해 사정없이 쪽파를 휘둘렀고 시모는 엄마의 돌발 행동에 많이 당황했는지 조금씩 뒤로 물러나면서 이리저리 피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시모가 저희 엄마 얼굴에 쪽파로 후려친 거에 대해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었는지 똑같이 쪽파를 들어 시모를 밖으로 내쫓아버리기 위해 난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결국 시모는 저와 엄마를 혼자서 상대할 수 없다는 걸 인지하곤 급하게 현관문을 열며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엄마는 신지도 못한 신발을 주워들어 시모의 얼굴에 던져버렸고 2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네요. 결국 그날의 사건으로 인해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조금도 후회한 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희 집안을 무시하는 시댁 식구들과 살아가는 자체가 실패한 인생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저는 엄마와 단둘이 살아가기로 결심하게 되었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결혼을 하지 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한번 호되게 당하고 나니 결혼에 대한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10년이란 세월 동안 정말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되었고 저도 꽤 높은 위치에서 회사 생활을 꾸준하게 할 수 있었네요. 엄마도 아빠가 사업을 하시면서 정리하셨던 일을 다시 시작하셨고 이제는 자리를 잡아서 저희 가족은 매일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고 10년 만에 시댁 식구들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네요. 주말에 회사 일을 일찍 끝내고 엄마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 한 가족이 들어왔어요. 저는 한눈에 알아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급하게 엄마를 불렀습니다. 엄마도 많이 당황하셨는지 멀리서 지켜만 보고 있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내부를 두리번거리면서 종업원이 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주문한 음식이 나왔고 시댁 식구들은 정신없이 식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겉모습이 예전과 달리 상당히 안 좋아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황이 힘들어 보이는 건 누가 봐도 알 수 있었어요. 그렇게 식사를 끝내신 시모는 배가 어느 정도 부르셨는지 식당 내부를 둘러보며 구경을 하셨는데 하필 한 곳을 뚫어지게 쳐다본 시모가 많이 당황하신 듯 남편과 시부를 급하게 불렀고 사색이 된 얼굴로 주방 쪽으로 시선을 돌렸네요. 입구 앞에 저와 엄마의 사진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많이 놀란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당당히 그 사람들 앞으로 다가가시더니 한번 눈을 마주친 다음에 카운터 쪽으로 걸어가시더라고요. 식사하신 걸 계산해 드리려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어색하게 인사를 드리며 음식값을 지불했고 엄마는 짧게 인사를 건네신 뒤 다시 제가 있는 주방 쪽으로 오시려는데 시모가 달려오셨어요. 잠깐 따로 대화 좀 할 수 있냐며 부탁을 하셨습니다. 엄마는 잠깐 고민을 하시다가 면접실로 시모만 따로 불렀고 혹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엄마의 뒤를 따를 수밖에 없었네요. 어떻게 되신 일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식당을 직접 운영하시는 건가요? 사돈께서 원래 식당을 예전부터 하셨어요? 별로 얘기해드리고 싶지 않지만 저는 오래전부터 식당을 운영해 왔었어요. 그런데 세상 떠난 희진이 아빠가 사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 희진이 아빠 뒤를 봐주고 있었던 것뿐이죠. 그런데 이런 게 왜 알고 싶으신 거죠? 저희는 그때 이후로 한순간에 망해버렸거든요. 건물이 화재가 나면서 보상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저희가 예전에 불법으로 가건물을 세워 장사를 했었고 벌금만 내면 되니까 무시하고 장사를 해왔었는데 화재가 날 거라곤 전혀 생각을 못했었죠. 결국 제대로 된 보상도 받을 수가 없어서 그동안 벌어온 돈으로 다시 장사를 시작하려 했는데 예전처럼 쉽게 일어서질 못하더라고요. 결국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우리 아들이 한평생 식당 일만 해와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기술이라도 배우려 했지만 그것 또한 적성에 안 맞는지 금방 그만두더라고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아들은 인력사무소 일용직 일밖에 할 수 없었고 뭐